3, 2, 1. And action.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계 늙지 않은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조입니다. 예, 저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피디예요.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먼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좀 들이대시는 뭐 이번 주 개봉작들은 이제 5월이잖아요. 이제 5월 첫째 주고 이제 어린이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어린이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소개를 몇 편 드리자면은 한국 영화로는 탐정 홍길동이 있습니다. 탐정 홍길동. 조성희 감독의 조성희가 늑대소년의 조성희 감독이 만든 탐정 홍길동. 저 봤는데 한국판 신시티 같은 예, 비주얼도 그렇고 솔직히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그냥 볼만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아역 배우가 하나 나옵니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예, 어마어마합니다. 애가 애들립을 해요. 거의 수준이 깨알 같아. 근데 최근에 제가 기자회사 가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빵빵 터지는 거 처음 봤어요. 걔가 입만 열면은 배우 이름이 뭔데요? 김하나 캐릭터 이름이 말순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 아역 배우 보는 맛이라도 이 영화는 사실 예, 그냥 그 맛으로 봐도 이 영화는 충분히 즐기만. 근데 김수환을 능가할 만한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아직 뭐 소속사도 없고 그냥 혼자서 한대요. 혼자서 첫 영화고 그런데 예, 굉장히 그 대단한 그런 애가 이렇게 대사 뉘앙스를 살리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탐정 홍길동 같은 경우가 그런 면에서 되게 기대작이고 그리고 이제 엽기적인 그녀 2는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제가 본 후에 예,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립영화 초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초인이 있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초인은 뭐 네. 김옥빈의 동생인 김고은 씨가 나오는 걸로 유명하고요.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 영화가 되게 시원시원해요. 이렇게 되게 그 약간 오글거리는 멜로드라마인데 그 둘의 그 젊은 남녀의 어떤 썸씽 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뭐 이런 친구의 얘기가 재밌는 얘기고요. 보시면 감독 좋을 이름 만한 서은영 감독의 초인 여성 감독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 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한 중년 이상 관객들이 보셔야 28년 후하고 다른 건가요? 굉장히 많이 다른 45년 후 그 여주인공 샬롯 램플링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오스카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결혼한 지 한 45년 정도 살았는데 남편한테 그 첫사랑이 죽었다는 부고가 와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첫사랑을 막 추억하면서 옛날 편지 이런 걸 막 뒤져보고 막 그래요. 남편이 아직도 안 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추억을 막 되밟는데 남편이 그런 철없는 짓을 하고도 그 아내가 심적인 동요가 없기를 사실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어떤 심리적 동요, 그 아내로서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공감하기 힘든 그런 영화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년 이상 관객들이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중년은 몇 세부터인가요? 50대 이상의 관객들이 보면은 네, 중년에 보면 50대도 시골 가면은 청년이야 청년. 긴 그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보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 영화들 뭐 극장판 안녕 자두야 주로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죠. 예. 매직 브러쉬 이거 중국 애니메이션 요즘 중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퀄리티가 조금씩이지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공룡 영화만 2편이 있어요. 다이노소 어드벤처 3D. 예, 그 미국 영화고 이거 다이노 엑스 탐험대 이건 이제 한국 영화. 그래서 이 공룡 영화들이 요즘 아이들 사이의 공룡 붐이 뭐 사그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룡 영화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이 영화도 예, 이번 어린이날 시즌에만 2편이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첫 번째 이슈로 그 아동용 프랜차이즈의 그 세계. 사실 그 극장 뭐 산업 분석을 하거나 뭐 기자들이 뭐 기사 쓰거나 이럴 때 별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런 시장입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모르죠. 네. 그리고 뭐 보면은 이게 30만이 들었어, 이게 50만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기를 키우는 유아 뭐 조카가 5살 있거나. 6살 정도 되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즈음에 그 관객들이 봐야 되는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영화로 돼 있어요. 예전에 그 다이아드 2를 제끼고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게 영화 땡칠이. 영화 땡칠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쵸? 본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국에 너무 옛날 얘기다. 그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생각이 납니다. 그 반포 6호화 극장에서 그 영화를 이제 정말 그 6호화 극장 주변을 줄이 뺑뺑 이제 둘러서 그 조카를 데리고 갔었는데 정말 그 소쪽궁 하는 그 모든 애들이 객석에서 일어나서 극장 복도로 나가서 거기서 다 같이 집단적으로 소쪽궁을 하는 정말 그 컬트적인 컬트 현상이죠. 컬트 현상. 몹이라고 그러나 몹? 네, 거의 뭐 애들이 자동적으로 플래시 몹을 일어나서, 하듯이 아이들이. 네,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중앙대학교의 주진숙 교수님 같은 부분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한국 최초의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라고 이렇게 이게 인터랙티브한 그 서로 그 상호작용하는 그렇게 평가하시기도 했었는데 좀 과한 것 같고요. 그 굉장히 아니 그 겨울왕국도 그랬어요. 애들이 그 노래를 다 따라 불렀잖아. 따라 부르죠. 영어로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그 노래를 싱어롱을 하죠, 애들이. 싱어롱 버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영화 땡실이 당시에 그 집계 안 되던 어린이회 가는 관객들이 이제 요즘에는 다 집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죠. 실제 그 관객 수가 드러난 거가 드러난 이제 사실은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은 그 전체 관람가 영화 중에 이제 흥행 1위는 인사이드 아웃이었어요. 그게 한 500만 가까이 됐었죠. 그리고 빅히어로가 이제 한 300만, 280만 정도 됐었고, 3위가 뭐 미니언즈 이게 한 260만. 그 이제 뭐 마다가스카의 펭귄 이게 한 160만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주토피아잖아요. 지금 주토피아가 막 압도적인 500만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데 이런 그 메이저 시장 아래에 그러니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시장 아래에 이제 차지하는 게 뭐 극장판 요괴워치 이게 이제 한 55만. 도라에몽 스탠바이미가 뭐 50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이제 장기 프랜차이즈들의 어떤 이 세계가 사실은 그 관객들의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 사실은 절대로 망할 리 없는 이제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아동용 프랜차이즈들을 한 4-5개 정도만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개봉했던 게 이제 포켓몬스터 시리즈였어요. 2000년에. 이게 당시 기준으로 전국 관객 한 42만 정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해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비치가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흥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2015년까지 최근작이 이제 포켓몬 더 무비 XY 후파 광윤의 초마신. 제목도 못 외우겠다. 이거 애들이 제목을 외우고 본다는 거 아니야? 이게 30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 12편 지금까지 한 12편 정도가 나왔는데 평균을 따져보면은 평균 한 30만 정도 합니다. 개봉만 하면 30만 정도 하는 이게 이제 포켓몬스터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파워레인저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이제 흥행력이 약간 아래인데 이게 이제 한 10만대. 그것도 2007년부터 시작돼서 가장 최근 극장판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대 다이노포스 더 무비. 애랑 보러 갔습니다. 이거. 정말 난리 납니다. 그 몰입도. 애들 난리 안 치고 봐요? 굉장히 환호하죠. 환호하고, 그러니까 환호도 환호지만 그 집중도가, 그러니까 그 화면을 바라보는 진짜 애가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는 그 집중도가 엄청나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인기 있는 게 이제 명탐정 코난 시리즈가,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한 12편 정도 개봉을 했는데. 이게 흥행력으로는 제일 좋아요. 한 40만 돼요. 개봉만 하면 40만이 되는 게 이게 CJ에서 배급을 합니다. 최근에 뭐 CJ에 배급하는 명탐정 코난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라에몽 시리즈. 이게 이제 평균 한 20만 정도 관객이 됐는데 2008년부터 해서 점점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극장판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같은 경우는 50만이 넘는 엄청난 사실 흥행이죠. 저도 봤어요. 감독 보게 친구랑 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도라에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른 관객도 많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죠. 좋아했던. 울면서 봤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엄청납니다. 이 제목도 장난 아닙니다. 뭐 태풍을
부르는 노래하는 엉덩이 폭탄 막 이런 것들이 15만씩 들어요. 네. 노래하는 엉덩이 폭탄? 네. 그리고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 이런 게 35만씩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이게 평균 개봉하면 이게 또 20만 정도 드는 엄청 맛있어. 이게 다 일본 영화들이죠. 그렇죠. 서바이벌. 이제 이게 다 일본 프랜차이즈들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단연 뽀로로가 발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뽀로로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게 슈퍼 썰매 데모원부터 최근 컴퓨터 한국 데모원까지 다 봤습니다. 랑 같이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90만. 예, 그 슈퍼 썰매 데모원 93만이었죠. 이게 그리고 이게 3D여서 매출이 한 60억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 IP 시장에서도 계속 또 그렇죠. 회자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니까 엄청나죠. 이게 그래서 이게 통계를 내보면 평균 한 54만 정도는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최강전사 미인 특공대 좀 약합니다. 이게 한 13만 5천 평균 이 정도 되고 뭐 토마스와 친구들도 꾸준히 나오는데 그 이제 세지가 않아요. 배급을 세게 하거나 이러진 않고 대신 이 영화는 굉장히 러닝타임이 짧죠. 1시간 분량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도 이제 개봉하면 항상 뭐 평균적으로 한 2만 명 정도는 듭니다. 그러니까 독립 영화 10,000명 되기가 힘든데 이 아동용 시장들은 정말 2만, 3만, 뭐 10만을 아주 우습게. 제가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되게 여러 편 했는데 뭐 돼지의 여왕, 사이비, 뭐 우리별이로와 얼룩소 이런 걸 했는데 우리별이로와 얼룩소는 사실 로맨스물인데 그 20대들이 애니메이션 로맨스 영화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을 아동용으로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게 다른 이제 훅한 거죠. 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럼 마케팅을 누구한테 하느냐?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한테. 예, 그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라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그 어떻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보통은 뭐 미니멈 10만에서 맥시멈 한 30만 정도 되면 한국의 저예산 애니메이션들이 그 살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영화들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건 되게 프랜차이즈고 강력한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작품들인데 한국의 뭐 저예산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화들이 이런 이제 시장들을 목표로 하는 거죠. 10만에서 30만 사이에 그러면 영화를 계속 제작할 수 있는데 그 시장까지 간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저예산이라고 하면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뭐 5억에서 6억 5억에서 6억? 정도고 마케팅비를 뭐 비슷하게 쓰면 한 뭐 12억, 15억이면 한 30만 정도 시장에 가면 대충 IP 포함하면은 그 BEP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인데. 그리고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그게 240만 정도 갔는데 그것도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제작 기간이 7년이에요. 그리고 명필님이니까 그 기간을 버텼고 사실 이제 감독님이 홍보를 했다기보다는 심재명 대표께서 YTN도 나오고 아침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영화의 제작 과정과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작비는 상당히 높죠. 마케팅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뭐 200 몇십만이 갔어도 BEP를 간신히 좀 넘긴 정도. 그래서 정작 오성용 감독의 오돌독이 스튜디오는 7년 동안 그 영화에 매달렸지만 그 수익은 많이 나지 않은. 상당히 흥행이 됐는데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극장용 장편이 뭐 좀 되고 작가주의 영화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들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시장 자체가 아동용에 맞춰져 있고 너무 어린이도 아니죠. 유아용 뭐 이제 미 취약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효영 감독 이런 사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가 지금 막 이렇지만 없었던 게 아니고 한국의 7, 80년대 특검부인 시리즈 그렇죠. 온갖 뭐 이렇게 일본 걸 베꼈다 이런 뭐 얘기들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기 극장가에는 이제 공식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영화들 저도 줄 서서 봤던 그런 그쵸. 기억들이 나요. 어렸을 때. 저도 한 3-4번씩 봤는데요. 극장에서. 그 그때 이제 재개봉관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보고 또 뭐 어린이날 이럴 때 막 이제 삼촌이랑 고모랑 해서 이제 가서 보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곱하기 2거든요. 애 혼자 안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엄청난 강점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서울 시의원 시의회 시의회에 있던 자리가 원래 옛날 세종문화회관 별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린이 만화를 틀던 유명한 그렇죠.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독고딱 태양을 향해 쏴라.
마린 X 뭐 이제 이런 류의 영화들이 시즌별로 할 우주 때마다 기사 이런 거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할 때마다 정말 동네 애들 한 10명씩이 그냥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그 프랜차이즈 한국의 이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 엄청 났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이제 고해산 영화, 음. 그러니까 100억짜리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흥행을 하고 해외에도 팔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토대를 다지지 않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저예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독립 애니메이션이라 이런 토대가 별로 없이 고해산으로 한 큐에 해서 한 큐에 돈을 벌겠다. 뭐 이게 근데 지금은 또 약간 양상이 이제 그 좀 달라진 가장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엔 또 차이나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중국과 여러 가지 기획부터 제작까지 투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 가장 또 이제 전망이 있는 그 마켓이 애니메이션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제 지금 엉클조고 얘기한 것처럼 저예산 애니메이션이 오히려 더 입지가 어려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튼 뭐- 들기도 하네요. 뭐 지금 보면은 다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잖아요. 한국에도 어쨌든 뭐 뽀로로를 포함해서 그런 그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아동들이 볼 수 있는 영화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성인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우리 뭐 픽사나 뭐 디즈니에서 만든 건 성인들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극장용을 목표로 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영화 애니메이션은 한 두 편, 세 편밖에 개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뭐 정부 지원도 필요하고 작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그 이제 국내 정부 들어오면서 영화 지원책이 이제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결과 이제 뽀로로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번 주에 이제 개봉한 안녕 자두야도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TV 중심의 컨텐츠 생산 이런 걸로 되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극장판으로 곧 이행되기 전에 이제 캐릭터 산업이나 테마파크나 막 이런 쪽으로 먼저 많이 시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다 망한 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뽀로로 이제 극장판이 2013년에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극장판이. 근데 이제 이 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시작은 뭐 게임에서 포켓몬 뭐 게임에서 시작됐고 뭐 명탐정 코난 이런 건 이제 연재 만화에서 TV 시작돼서 시리즈. TV 시리즈 거쳐서 영화로 오기까지가 몇 년이 안 걸려요. 한 2, 3년, 3, 4년 안에 극장판까지 이렇게 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얘들이 프랜차이즈로서 극장판 프랜차이즈로서도 굉장히 큰 어떤 힘을 갖게 된 건데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뽀로로라는 그 만들어져서 TV 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다가 그 다음에 이게 극장판으로 오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사실. 지난주에 열렸던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그 이성근 감독의 장편 영화 카이 그 거울 호수의 전설 이게 이제 처음 프리미어 상영을 했거든요. 근데 개봉은 이제 언제 할지 조금 이제 밀리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이 시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밀린 걸로 알고 있고 연상호 감독의 서울역도 사실은 그 작년에 제작이 됐는데 개봉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영화들을 포함해서 그런 성인용 그런 작가성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극장 이제 애니메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니면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이 두 개가 사실은 너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만든 뭐 저예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다른 종류 애니메이션들이 사실은 맞아요. 발붙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감독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다음 영화를 언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해서 계속 먹고 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화 나와주시면 가끔 이성근 감독 영화를 포함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 한 척도 없었어요. 나 봤어요. 무슨 불빛이 있어요.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 아, 그녀들 봐봐! 경찰이시죠? 내가 사복 입으셨어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지금 상관없이.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애들 죽어가는데. 그렇지. 또 하면 되죠. 방금 들으신 소리는 영화 다이빙벨의 메인 예고편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메인 디시, 메인 메뉴는 뭐 지난번에 예고 드렸듯이 영화와 정치. 이게 우리가 뭐 정치 영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영화제와 정치. 그 영화제가 정책으로 봐야겠죠. 정책인 건데 뭐 정치로 얘기하면 뭐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이게 영화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어떤 밀당 에 의해서 진행돼 왔는지 뭐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종상 영화제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뭐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 그거는 불참선언. 예, 영화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영화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있고 어워드가 있는데 아카데미 영화제처럼 어워드인 거죠. 그러니까 뭐 페스티벌이 아니잖아요. 아카데미 어워드지 아카데미 페스티벌이 아닌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996년에 만들어진 부산국제영화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20년이 넘었고 근데 지금 그 위기를 맞아서 그 영화인들이 다 보이콧 선언을 했고 그 올해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은 영화제를 갈 수 있는 건지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은 올해 부산을 안 가는 건가 뭐 이런 의아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이거는 궁금한 건데 열릴 가능성과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올해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열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영화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화인들이 보이콧 선언을 했잖아요. 올해 영화제 가지 않겠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산영화제 스태프들은 그 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 감시한대요. 얘들이 일을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 박주사, 김주사 이런 사람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올해 칸느 영화제도 주요 스태프들이 아마 뭐 강수현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프로그래머들이 칸느에 갈 거예요. 영화를 골라와야 되고 또 관계를 맺어놔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참 난감한 얘기인데 독립성이 보장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도 준비가 됐긴 했지만 열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 지금 부산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부산시에서 이거를 조건 없이 줄 것이냐, 지급을 할 것이냐 영화제에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영화계가 압박하는 거는 독립성을 보장해서 영화제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나 그 부산국제영화제 측이나 그 강수현 집행위원장들도 뭐 이게 이렇게 무너져도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표면적으로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지금 요구 사항들이 있나요? 뭐 일단은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조직위원장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조직위원장이 사퇴하면은 조직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조직위원장을 부산시에서 임명한 사람을 할 것이냐, 집행이나 영화인들이 뭐 총회를 통해서 뽑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죠. 그게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그 보장하는 방법일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게 뭐 김동호 위원장이 근데 또 김동호 위원장이 뭐 근데 그 양반은 뭐 리부트도 아니고 그 사람 김동호 위원장이 영화제를 50대 데우스 엑스 15년 하셨죠. 15년. 50대 후반에 거기에 뛰어들어서 젊은이들과 함께해서 지금 70대 후반에 노후를 이렇게 설계하고 계신데 다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기사 내가 보기에는 이제 부산시에서 되게 이상하게 흘린 것 같아요. 그 김동호 위원장이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오키나와 뭐 영화제 거기 계실 때 이제 뭐 인터뷰했던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난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 추대론 같은 거죠. 영화계에서 어쨌든 그 김동호 위원장 영화계에서 흘린 건지 부산시에서 흘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영화계에서 올린 것 같은데 영화계에서 요구하는 거죠. 추대에서 대안이 그러면 누가 있냐. 그 포스트 이용관 집행위원장 이후에 김동호 위원장 이후에 그 김동호 위원장이 15년까지 집행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동안 이용관 위원장이 끌어왔는데 그런 이제 와중에 사단이 난 거거든요. 포스트인데 전임자요. 아니죠.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 집행위원장하고 조직위원장의 위치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영화계에서는 그래서 이 갈등을 봉합하고 갈 수 있는 인물은 김동호 위원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산시 입장은 뭐 거기에 이제 썩 내켜하지 않는 자기네가 누군가를 임명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일 텐데 뭐 아시겠지만 윗 사람이 바뀌면 뭐 되면 조직위원장이 바뀌면 집행위원장이나 그 프로그래머들도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알던 우리가 옹호하고 지지했던 부산국제영화제냐 여기에 이제 쟁점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조직이가 훌륭한 공적을 남겼건 아니면 어떤 뭔가를 보여줬건 간에 20년 정도가 흐르면 사실 조직의 쇄신이랄지 새로운 인사 인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반대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건의 발단을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저도 까먹어요. 이게 왜 지금 부산영화제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위원장을 교체하거나 조직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2014년 벌써 2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다이빙벨을 상영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건 침해 아니냐? 영화도 안 보고. 조금 봤대요. 조금 봤는데 이건 영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장이 하신 거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60억을 지원하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듣냐? 근데 이게 그 예산이 시장 돈이 아니잖아요. 부산시 사람들의 돈이 아니고 뭐 부산시 시민들의 돈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예산인데 그거를 어떤 영화를 틀어라 말아라. 이게 부산영화제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영화를 틀었던 극장. 그렇죠. 이를테면 전국에 있는 예술영화관들, 뭐 이를테면 인디스페이스 이런 데들이 저도 까먹어요. 인디스페이스가 왜 영준이 지원을 못 받지? 다이빙벨 틀었잖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화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거는 부산영화제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싸워오면서 그 영화제를 만든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에 무료 영문 자막 버전 떴던데 다이빙벨 유튜브도 응징의 대상이 되는 응징해야죠. 부산시 차원에서 따지면 놀라운데. 근데 유튜브가 정부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상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열의 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에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자존심의 문제고 박찬욱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영화가 검열로 안 틀었으면 내 영화는 괜찮을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검열이 됐으면 한 편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영화는 괜찮구나. 저 영화는 안 되는데 네 영화는 괜찮아. 난 통과했어. 그게 뭐 정부 관계자들이 그걸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 사람들이 그걸 프로그래머보다 먼저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문화 논리에서 참 이게 그렇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그림은 부산시에서 그래 뭐 우리가 좀 잘못했으니 이번에 잘 치르기 위해서 니들 요거를 좀 들어줄 테니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림이 조금 약간 타협의 지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영화제 스태프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태프들은 사실은 스태프들한테 뭐라고 그러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직장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 수십 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스태프들은 그래도 지원이 없어도 우리가 영화제를 치를 수 있다면 치르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도 있는 거지만 뭐 최악의 경우에는 부산시의 지원 없이 영화제를 치르겠다. 그럼 뭐 감독들도 그렇다면 어쨌든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된 거니까. 근데 단 정부 지원이 없어. 그러면 이를테면 부산에서 뭐 항공권을 주거나 호텔을 잡아주거나 이랬었잖아요. 게스트들한테. 게스트들한테 그랬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내가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대우를 받아본 게 처음인 거예요. 특히나 뭐 독립영화 감독들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영화제에서 네 영화를 트니까
감독, PD, 배우 몇 명 해서 그 항공권과 그 숙소를 주세요 하라. 그럼 영광스럽게 거기 가서 자기 영화를 틀고 영화 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화제를 통해서 그 다른 뭐 칸느 영화제 프로그램을 만난다거나 베를린 영화제 프로그램을 만난다든가 그리고 따로 새로운 배급사를 만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우리가 여기저기 후원금을 모았는데 한 5, 6억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예산으로 영화제 열겠다. 대신 뭐 좋은 호텔을 못 주니 여러분들 내려와 주시면 저희가 영화를 잘 틀겠다. 뭐 최악의 그림이랄까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얼마나 동의할지 그 스태프들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뭐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최악의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문화 논리로 시작된 게 아니고 정치 논리로 이 사단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빙벨이 싫어. 그냥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반응들, 부정적 그런 견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부산 그 서병수 시장이 그대로 이제 영화제 투영을 한 거잖아요. 정치 논리 시작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서병수 시장이 이제 전국구가 된 게 두 가지잖아요. 부산 영화제 문제를 일으키고 성완종 리스트에 두 개로 이제 전국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됐는데 부산 지역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고. 근데 이런 정치적인 걸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산 지역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번 총선 이후로 몇 명이 이번에 당선됐죠. 야당 쪽에 5명인가요? 부산 지역에서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됐기에 이제 지금 정치적 지형이 방향 바뀐 상황에서 좀 또 어떤 변화가 그런 데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생각이 좀 들기도 그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은 뭐 총선이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뭐 지역구에 선출되긴 했지만 그분들은 입법을 하는 분이지 지자체의 독립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입하기가 제가 보기엔 쉽지 않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월권이 될 수는 있겠죠. 압력은 낼 수는 있겠죠. 이런 거 이렇게 했고 시민들의 뜻이 이러니 조금 타협을 하자,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부산 시장이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병수 씨는 왜 자기 정치 생명을 영화제에 걸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친박 계열로 알고 있는데 다이빙벨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제 청와대에 찍힌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 자기의 치명타를 만회하기 위해서 양보를 안 하고 계속 대결 국면으로 가면서 그 영화제는 부산 시민의 것이지 영화인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부산 시민과 영화인 이걸 갈라치기 하고 심지어 부산 영화제 스태프들이 부산 사람이 많거든요. 어디서 따지냐. 사실 뭐 프로그래머들 다 주소지가 부산이에요. 부산으로 이사 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몇 년씩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부산에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순혈주의를 부산 영화인이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2명밖에 없대요. 사투리를 얼마나 잘 김수석 선생님하고 뭐 김용훈 프로그래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 칸느 영화제 가면은 칸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칸느 사람들은 그 영화제가 시작되면은 딴 데로 휴가 가요. 자기 방 세주고. 그렇지. 조금 너무 논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시작됐기 때문에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영화제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최악의 경우 뭐 제가 보기엔 최악의 경우로 가도 뭐 기업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서 하고 누가 뭐 시민들이 뭐 소셜 뭐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열어도 뭐 정부에서 롯데나 CGV한테 극장 빌려주지 마라. 뭐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압력을 넣는데. 이제 영화의 전당에서 레드카펫을 하는데 영화의 전당이 부산시 거잖아요. 거기 못 쓰게 하면은 영화제를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렇지. 해운대에서 천막 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운대에 바닥에 앉아서 술을 먹었다. 이게 유명했는데 지금은 야 인구 350만 도시에서 해운대 천막 치고 영화를 틀고 있더라.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건 뭐 거의 국가적인 문화적인 재난 수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수준의 문제니까 또 범 영화인들이 그렇죠. 또 다 뜻을 함께 하고
부천이 1회 때 굉장히 막 문제가 생겨 2회 때 못 열릴 뻔하다가 부천 영화제가 항상 여름에 열었다가 이제 그 12월에 열었어요. 이때 그 12월에 열고서 이제 3회부터는 이제 계속 여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12월에 말에 막 20매치 막 이때였나 하여튼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그래도 그때 열려서 이게 그러니까 건너뛰는 그런 선례를 안 만든 거잖아요. 근데 부산 영화제 정말 가장 크게 이렇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진짜 안 좋은 선례가 돼버릴 수 있어요. 진짜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고, 예, 진짜 이렇게 영화제 문화 내에서 부산 영화제는 20년 동안 저렇게 잘 가다가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휘말리면서 한 해를 못 열었다. 또 영화제 같은 거 진짜 20년 정도 같은 영화제가 한 해를 못 열면은 이건 정말 한 해를 못 여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상업 영화들은 그렇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이 쓰는 뭐 아시아의 독립 영화라든가 아시아의 부산에서 프리미어를 하고 싶은 영화 감독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영화 이 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에 프리미어를 어디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칸느나 베를린, 베니스 안 갈 거면 부산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뭐 다음에 로테르담이나 베를린이나 칸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상영하는 게 그 자기네 나라에서 그 영화를 개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도 그래요. 부산에서 상영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서울독립영화제를 상영한 다음에 차기년도 상반기에 영화를 뭐 개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돼 있는데, 부산이 이제 어그러지면 그 수십 편의 나비효과,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이 도미노연상 그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 다른 영화제 반사효과가 있다. 이건 상당히 미시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영화판의 문화 지형이 그 바뀌거나 훼손되는 거죠.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 중국, 뭐 동남아의 감독들의 영화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건 영화인들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시네필들이 관심이 있는 문제지 부산시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이제 역사들을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부산국제영화제는 한 번도 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아닌 적이 없어요. 부산시장은. 그렇죠. 항상 그래요. 항상 뭐 민주당이나 이쪽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쳐온 분이 김동연 위원장이 그 뭐 관료 출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잘 풀고, 그리고 또 영화인들 안에 그 중재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97년에 그 당시 대선 주자였던 김대중 후보와 유해창 후보가 개막식에 올라가려고 한 걸 몸으로 막았다. 레드카펫 여기였는. 레드카펫은 뭐 갔는데 무대에 이제 올라가는 걸 막은 거죠. 그리고 저도 2001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왔는데 남포동 거리에서 봤어요. 남포동 거리에서 영화인들 만나고 다녔어요. 레드카펫을 뭐 의전이 없이 무대에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켜왔기 때문에 그 영화제가 그 이상한 한국적인 행사처럼 되지 않고 그 뭐 제천국제영화제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 제천시 의장, 경찰서장 뭐 이렇게 인사를 다 해요. 근데 그게 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는 영화제들의 뭐 그렇게 익숙한 풍경이죠. 뭐 인사 정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빼먹으면 그 난리 납니다.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아니 김홍중 위원장이 그 집행위원장에서 해촉된 것도 부천시장의 이름을 까먹었다. 이름을 언급 안 했다. 언급을 잘못했든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후진적이었는데 그나마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네, 최근 한 20년 동안 그런 것들을 계속 그 개선해 오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 상징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자체에서 왜 영화제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원 대비 효과가 되게 커요. 엄청나죠. 예, 한 3, 4억만 들여도 제천국제영화제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받고 정부 예산 끌어오고 후원 받고 이래서 10몇 억짜리 영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하면 레드카펫 깔아놓으면 감독도 오고 배우도 오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예전 했던 것처럼 축제하면 야시장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수들 부르는데 몇 천만씩 들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돈을 주거나 이렇지 않아도 문화 행사라는 것들이 자리가 잡히면
유명한 감독님들이건 배우들이건 가서 즐기고 자기 영화를 틀고 다른 영화를 보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건데 그나마 부산영화제가 규모도 되게 크지만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큰 데에 비해서 구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지역 행사 같지 않고 초대받으면 되게 영광스럽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근데 사실 뭐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영화제들 가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았거든요. 심각했죠. 예, 부천도 처음에 갔는데 영화 어디서 상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상영하는지 모르는데 야시장은 엄청 커. 그래서 영화제 갔는데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야시장에서 술 먹고 전주도 초반에 그랬어요. 전주도 2000년에 열렸는데 정신 없었죠. 거기 뭐 종이문화 축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야시장 가서 춘향 남원 또 춘향제 뭐 이런 거. 이렇게 야시장 가서 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게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화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에 돈을 안 쓰고 좀 더 문화적인 행사에 돈을 쓰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는 거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리고 알아서 자기가 맛집 찾아서 즐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그 규모 영화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규모 영화제 중에서 안 구린 그렇죠. 비교적 안 구린 안 창피하고 자랑스러운 가도 창피하지 영화제. 않은 그러니까 그럼. 그 별 생각 없이 진짜 그냥 문화행사 그냥 같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영화제를 다니고 보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렇게 되면 거기 이제 일했던 사람들이 뭐 7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저도 영화제를 해봤으니까 그분들이 기사만 나와도 눈물이 난대요. 그럼. 그리고 뭐 우리 예술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코엔 형제의 영화든 뭐 고레타 히로가즈의 영화든 영화를 딱 보면 뒤에 자막 딱 끝나고 보면은 자막 제공 부산국제영화제 딱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네, 자막 제공 전주국제영화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제들에서는 그 영화 수입사들한테 영화를 무료로 가져오는 대신에 그 자막을 대주는 자막을 번역하고 해서 자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도 뭐 공적 기금에서 하는 거겠죠. 그게 영화제에서 한 번 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영화제가 끝나고 그 영화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팔긴 팔더라고요. 네? 아니 뭐 금액을 받고. 예,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번역자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번역자한테는 떨어지는 돈이 없고 그냥 파니까. 아무튼 뭐 파는 건 뺄까? 영화제가 그렇게 유지돼 왔고 지금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제발 좀 부디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콧등이라도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그 제대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영화인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적으로라도 정말 이게 부산 국제 독립영화제가 되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독립영화를 들고 있는데 온전히 부산 국제영화제라는 이름으로 그 레드카펫도 있고 뭐 저야 안 가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영화를 마음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거기 가서 또 피켓 시위하고 뭐 천막 치고 뭐 가서 이거 싫잖아요. 그 가을에 저는 되게 놀란 게 그 관객들이 영화만 보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해운대에 가서 보고 그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들을 실제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또 문화가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앙금을 좀 털어내시고 영화제가 제대로 열렸으면 좋겠고 최악의 경우에 정말 독립영화제처럼 열리더라도 관객들이 그 팔로 걷어붙이고 영화인들도 저는 아니 초대 안 받는데 왜 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야 올해 우리 돈 내고 내려가서 그 영화제를 지켜주자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그냥 간단히 그 시네마테크 그것도 지금 스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복 시설이라는 그런 이유로 행자부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네마테크를 이제 박원순 시장이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부지까지 다 선정이 된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이거 중복 시설이다. 그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걸어버렸잖아요. 그 서울에 시네마테크가 있는데 지금 서울 아트 시네마 여기는 서울극장에 있죠. 인디스페이스랑 같이 있는 데인데 여기는 사실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하고 서울시와 영진이로부터 지원금을 조금 받고 있어요.
여기가 그나마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 다이빙 배를 안 틀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영화인들의 오랜 수건인 서울시의 좀 랜드마크 정도가 되는 뭐 파리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같은 시네마테크 시설이 있었으면 부산의 좋겠다. 영화의 전당 같은. 네, 부산의 영화의 전당 같은. 그래서 거기 독립영화 전용관도 있고 시네마테크도 있고 뭐 가능하면 미디어 센터까지 해서 3개관에 뭐 이런 극장과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긴 카페도 있고 이런 판타스틱한 공간을 이제나마 서울시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부지까지 선정이 됐어요. 명보극장 내거리에 있는 백병원 맞은편의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고 오픈은 아마 2018년이나 2019년 초가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지자체 예산을 쓰더라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의 불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안 난 이유가 아니 여기 시네마테크를 하겠다고 서울아트 시네마 있잖아. 그리고 충무로에 충무로 영상센터 있잖아. 왜 중복 시설에 투자를 하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좀 모르는 얘기인 게 서울아트 시네마나 독립영화 전용관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 공간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중복이다. 그래서 조금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영화계 시네마테크 분들하고 서울시 또 분들하고 해서 다시 계획안을 짜서 서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산안하고 이런 걸 쭉 봤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을 하나도 요청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이건 또 여기에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는 있는데 아마 행정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음모론을 지피우지 않고 행정적인 뭘 더 보완해라. 서류상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서류 준비를 해서 다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빨리 첫 삽을 뜨기를 그래서 지금 인디스페이스도 정부 지원 못 받고 그래서 문을 닫네 마네 후원을 어떻게 받네 이러고 있고 서울아트 시네마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예술영화 전용관들도 이미 강릉이나 문을 닫은 데들이 있고 조금 이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서울시가 모델이 되면 이게 서울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부산이 먼저 했잖아요. 부산시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을 포함해서 영화의 전당을 지은 거예요. 그 모델로 해서 서울시에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테면 대구든지 대전이든지 이런 광역 단체에서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공익적인 시설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지역 시민들이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그래서 예술영화도 보고 시네마테크도 가고 그리고 거기서 영화도 만들 수 있는 장비도 빌리고 그리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의 유통망에 좀 해결도 되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네요. 네.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의 로고송 들어보시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떠난 후 수염도 안 깎고 괴로워했어. 내면도 그림도 널 그리워해. 네가 화내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때 침대에 같이 있던 금발머리 정말 뽀삐였어. 널 만나고 싶어. 널 기다릴게. 내 두 손을 잡고 함께 얘기하고 싶어. 용관아, 뭘까? 당신을 기다립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다음 주에 칸느 영화제가 됐잖아요. 저는 칸느 영화제 가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진짜요? 저는 우리 작품을 들고 가서 벌써 한 15년 전 일이 됐네. 난 65회인가 65회 때 갔었는데. 잠깐의
추억은 뒤로 하고. 예.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 아주. 자, 영화인들은 깐느를 가본 영화인들과 가보지 못한 영화인들. 저는 운막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운막에서. 나누지 마시고. 네. 올해 그 3년 만에 본선 3년 만인가요? 4년 만인가요? 본선에 영화가 들어가는 게 뭐 깐느가 대단하진 않지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깐느 대단하죠. 대단하더라고요. 한국 영화를 본선에 한 편도 안 틀어주다가 최근에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그렇죠. 본선 경쟁에 3년 만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연상호 감독이 아까 얘기한 그 영화가 연상호 감독의 돼지왕이었는데 돼지왕을 들고 연상호 감독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동명한 사람들하고 깐느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연상호 감독이 깐느를 우습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틀어주면 만들면 당연히 틀었나 보다. 근데 그 서울역도 사이비도 만들었는데 깐느에 안 됐고 서울역도 만들었는데 깐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행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섹션에 된 거예요. 이 영화는 그 뉴에서 투자한 올해 8월에 블록버스터 기대작인데 뉴 그렇게 많은 영화를 투자한 뉴가 메인 투자한 영화 중에 처음이래요. 깐느에 간 게. 네, 올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상호는 2번 갔는데 뉴는 처음 간 거야. 올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깐느는 한국 영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열했다고. 왜냐면 박찬욱 감독, 김기덕 감독, 홍상수 감독 세 명의 감독이 영화를 다 한꺼번에 내놨고 이제 김기덕 감독도 베니스가 아니라 올해는 깐느로 출품을 했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제 감독들의 영화들도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 보통은 거절 레터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면 뭐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뭐 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거절을 할 텐데 올해는 유난히도 각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당신의 작품을 틀 수 없습니다라는 거절 레터가 올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재미있는 영화가 앞으로 좀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깐느보다는 사실 이제 깐느 이후에 그 영화들을 보는 그렇죠. 뭐 리스트들이 경쟁 부문 뭐 리스트를 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그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신작, 자비의 논란의 신작, 제가 좋아하는 브루노 디몽의 신작도 있네요. 짐 자무시의 신작, 뭐 알렌 다 신작이죠. 기로디. 그런가요? 그렇죠. 월드 프리미어니까 옛날 작품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봐도 뭐 엄청난 작품들이 있어서 뭐 폴 베어번의 신작이 또 그 사람들이 기대됩니다. 이분도 한동안 날리셨던 분인데 깐 영화전 사실 좀 무관해 그렇죠. 원초적 쇼걸 그런 분인데 스타쉽 트루퍼 켄 로치 감독도 역시 있군요. 그리고 아시아 감독 중에는 브릴리안테 멘도사 필리핀 감독의 마로사라는 영화가 있고요. 얘들도 은근히 이렇게 대륙벽 바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영화를 갖고 왔느냐, 뭐 이거 영화 전 세계에서 영화를 갖고 와서 프로그래머들이 투쟁을 해서 이 영화가 더 낫다, 저 영화가 더 낫다 이렇게 투쟁을 해서 영화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르된 영화는 또 있군요. 약간 단골 우대가 좀 있는 단골 우대. 정관예우 단골 우대. 박찬욱 감독도 이번에 뭐 수상이 기대되는데요. 뭐 영화 저도 보고 싶고 그리고 아웃 오브 컴페티션에는 나홍진 감독의 곡성. 그렇죠. 이거는 뭐 5월 12일 날 개봉인데. 그 전에 되면 시사 이렇게 같이 보고서 화평회 같은 사돈의 팔촌의 경쟁작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은 미드나잇 섹션에 상영되고요. 단편이 이건 잘 안 알려졌는데요. 단편이 2편이 있어요. 그 감독 주관 단편 부분에 윤재호 감독의 히치하이커.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 뭐 이 통일 관련된 콘텐츠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한 편인데 이번에 감독 주관 단편 부분에 그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그 박영주 감독의 1kg 이거는 시네 파운데이션이라고 그 학생들 영화가 아마 상영된 단편 부분인데 거기서 상영되고요. 뭐 5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뭐 이 영화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외국의 거장들의 영화들도 칸느 영화제가 끝나면은 뭐 한번 찾아보고 싶고. 연상호 감독이 레드카펫으로 해서 양복을 하나 샀다고. 그리고 부산행이 잘 돼야지 뭐 미리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인 서울역도 잘 될 것 같고 그 나홍진 감독도 황해가 뭐 영화에 비해서 그 황해가 흥행이 좀 잘 안 됐는데 그 곡성이 어떻게 나와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고편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쪽 빨아들이는 그런 흡인력을 갖고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죠. 예, 일단 칸느 영화제 소식 하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칸느는 못 가더라도 칸느 갔다 온 영화들은 볼 수 있으니까. 네. 언제 가볼래나 칸느를. 아이고. 예, 마무리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ree, two, one. And